유동자산, 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이제 재고자산을 볼게요. 자, 이 재고자산이라는 거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재고자산. 자, 그럼 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가지로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럼 당좌자산을 칭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뺀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이라고. 왜냐하면 생산이나 판매 목적인 자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하죠. 구분하기가. 자, 그래서 이 개정 과목들을 보면, 자, 우리 교재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우리 상품, 제품, 부산물, 뭐 반제품, 얘네 다 개정 과목이에요. 그럼 상품은 우리가 팔려고 사오는 완제품을 개정 과목으로 상품이라고 할 거고, 제품은 판매하려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부산물은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부산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철판 가지고 뭔가 기계를 만드는데 그 철판, 네모난 철판을 원통만 잘라내고 쓰면 짜투리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또 팔아가지고 매출로 잡아요. 그래서 부산물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 쓰는 제조업이 꽤 많아요. 그럼 얘도 재고자산으로 잡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완성품의 상태에 가기 전 단계에서도 판매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매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반제품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자, 원재료는 제가 전에 표현을 했죠. 그 물건 만들기 위해서 원료나 재료 이런 것들 우리 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썼었는데, 이건 우리 물건 만들려고 생산 목적으로 사오는 거니까 우리 재고자산이에요. 저장품은 우리 잘 쓰는 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그럼 이 사이에 제공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실기에서 분개로 쓸 일은 없어요. 제공품을 컴퓨터가 해줄 건데, 근데 이 제공품은 원가액에서는 다루게 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원재료가 제품이 될 건데, 그럼 원재료는 우리 창고에 있겠죠. 그러다가 이걸 만들면 이제 원재료가 사라지고 제품이 될 건데, 근데 만드는 단계 때는 그럼 제품도 없고 원재료도 없을 거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지금 이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재료가 얘가 제공품이 됐다가 이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이 되는, 이렇게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건 만드는 중에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데, 왜냐면 창고에 실제로 없잖아. 기계 속에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개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개에 대한 실질적인 분개는 컴퓨터가 이 제공품 단계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취득 원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취득 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에 대해서 볼게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은 우리 재고자산이 본연의 목적이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해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 시점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취득 시점 이전 지출액은
우린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취득 시점 이후 지출액은 우리는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기준점을 자산별로 취득 시점이 서로 다른데 그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표현한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럼 표현할 때에 당연히 재고 자산 가액 얘네들 금액하고 더하기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취득 시 부대 비용이 취득 시점 이전까지 들어간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들.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먼저 원재료 1,000만원치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럼 현금 주고 다 구입했다고 보면 대변에 현금 1,000만원을 주고 차변에 원재료 1,000만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이 원재료 대금은 줬는데 이 원재료 운반비나 운송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자 우리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그래 해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 원재료 매입 운반비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줬는데 자 지금 이 원재료는 우리 취득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공장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창고에 들어와서 그 안에 안착할 때까지가 취득 시점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운송비는 이 원재료 사올 때 들어간 돈이니까 원재료 가격에 포함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포함시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50만 원도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원재료라고 써둘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이 원재료 사는데 1,050만 원치의 원재료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원가를 통제할 거잖아. 얘 사오는데 들어간 돈을 이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또 원재료 매입 운송비래. 운송보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얘가 뭐 위험한 물건이라서 만약에 대비해서 운송보험에 들었어요. 얘도 취득 시점 이전이죠. 그러면 자, 이 금액도 우리는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니까 원재료 사는데 들어간 거다라고 원재료 50만 원이라고 했었지. 죄송해요. 자, 원재료 10만 원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도착을 했어요. 내 창고에 넣어야 되겠죠. 원재료 매입 하역비가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도 대면에 현금 20만 원을 주고 얘도 아직 내 창고에 지금 넣고 있는 작업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 시점까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원재료라고 쓸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었으면 다 상품이라고 쓸 거고. 그럼 이제 내 창고에 다 들어와서 딱 끝나 혹은 공장에 들어와서 딱 끝나면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까지가 취득 시점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또 계속 보험료 나가면 그건 보험료라고 쓸 거예요. 이 지점까지만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적은 얘네들이 우리는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은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돈을
한 번에 다 줬다면 그럼 그냥 처음부터 차변의 원재료 얘 다 합쳐서 1,080만 원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구성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이 원재료를 만약에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으면 관세를 내겠죠. 통관제 비용이 있겠죠. 그럼 그 통관제 비용도 이 원재료 샀기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얘 원가에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일단 다 원재료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아직 통관 넘어오는 거는 아직 내 창고에 안 들어온 거죠. 취득 시점 이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 다 우리는 쓸 때 원재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운반비가 계정 과목이 뭐냐, 보험료가 계정 과목이 뭐냐, 하역비가 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하는 어떤 상황이지? 이 상황이 원재료 사고 있는 거네. 그럼 취득 시점 이전이니까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취득하는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취득하는 자산 계정 과목을 쓰는 걸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취득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부대 비용들이 매입 운임이라든지 우리가 물건 사온 데 수수료라든지 물건 사와서 창고나 공장에 넣는 하역비라든지 물건 사오는데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관세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표 이 두 개는 쓸데없는 거 좀 적어 놓은 건데 우리 재고 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품하고 원재료를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같이 운반비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이수하면 그러면 우리 안분이라는 건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재고자산 가지고 우리가 취득할 때 원재료다라고 써야 될 금액과 상품이라고 써야 될 금액을 구분할 때에 공정가치로 안분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 이 별표의 부대 비용은 계약에 따라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매입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인 경우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물건 사는데 운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지출한 돈만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적혀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지금 이 회계 처리는 얘네들 때문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차변의 계정 과목은 원재료 산 거면 원재료, 상품 산 거면 상품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입 애누리 환출 항목 그 환입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트에 가면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애누리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죠? 차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이제 이 의미가 사용하는 경우가 서로 틀려요. 자, 먼저 자 우리가 반품하는 경우 있죠. 반품하는 경우는 물건 샀는데 매입자의 입장에서 매입 시 자 우리가 반품을 해요. 자 영어 설명 드리는 거예요. 매입 시 반품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출한다고 표현할 거예요. 사왔는데 도로 돌려내 보내는 거예요. 환출한다. 자 그러면 애누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하자로 인해서 감액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봤는데 스크래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반품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그럼 그거 60만 원에 그냥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갑자기 40만 원 깎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정도 스크래치쯤이야 라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40만 원 깎아준 거잖아요. 그런 40만 원 깎아준 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누리. 그럼 할인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할인은 약정이나
계약서 쓰거나 아니면 조기 회수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약정 같은 게 얘가 약정이 얘가 우리 10분의 2 시험에서 주로 쓰는 게 30분 n 이런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30일 이내 갚으라는 게 n인 거고, 그런데 앞에 있는 10분의 2라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넌 30일 이내. 그런데 그러면 날짜 차이 해봐야 20일밖에 차이 안 나죠. 20일에 2%는 엄청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걸면 빚내서라도 미리 갚는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자금이 어려우면 평소에 이때 이 기간 안에 여신 기간이 되는데 좀 빨리 받기 위해서 이런 조건 걸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깎아주는 경우, 혹은 조기에서 깎아줄 때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상품을 사요. 자, 그럼 상품의 계정 과목은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거나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감액을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매입, 환출 및 쓸게요.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샀는데 우리가 샀는데 상대방이 할인 약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갚으면서 조기 상환으로 깎는 걸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원재료를 샀는데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면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원재료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매입 애누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또 원재료 샀는데 빨리 갚았다고 돈을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쓴 계정 과목들이, 글자들 이 6개가 전부 다 계정 과목이에요. 전부 다 계정 과목인데, 그럼 상품하고 원재료는 글자가 틀리니까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은 글자잖아. 지금 얘는 성격들이 뭐냐면, 지금 얘는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고,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차감 계정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샀는데 2만 원 깎아주면 원재료 100만 원이나 줬고, 근데 빨리 갚아서 2만 원 깎아줬어요. 그래서 98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차감 계정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처음 저한테 들으셨죠? 대손 충당금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대손 충당금 이야기하면서 차감 계정 이야기했었죠. 대손 충당금이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재고 자산을 줄여주는 계정이에요. 근데 대손 충당금 특징이 차감 계정은 다음 번호들을 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46번이에요. 코드 번호는 저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147번, 얘는 148번 이렇게 될 거고, 원재료가 153번이면 얘가 154번, 얘가 155번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계정 과목 쓸 때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구나. 자기 짝지를 꼭 찾아서 써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 매입 할인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상품이나 원재료 자기 짝지가 어느 쪽에 적혀있죠. 그래서 혹은 방금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자기 짝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물건 샀는 데에 애누리나 할인을 한 건지를 우리가 보고 자기 짝지를 꼭 써야 되는 거.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상품에 애누리나 할인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제조업만 하는 회사는 상품이 있다는 건 완제품 사와가지고 파는 건데 제품 사가지고 파는 회사한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다음 번호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도전 프로그램도 꽤 쓰는데 특히 오래된 회사 가면은 도전 프로그램을 써요. 그럼 얘는 봤을 때 매출 환희 및 애누리라는 글자만 두 개가 보이죠. 그리고 또 얘 찾아보면 잠시만요. 매입 매출 잘못 썼구나 제가. 죄송해요. 자, 매입 할인이라고 하면 매입 할인이 많이 보이죠. 방금 제가 매출을 잘못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짝지 찾기 위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다, 원재료다. 그리고 꼭 구분해 줘야 되니까 짝지 있는 것들은 제가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표현할 때 꼭 써줄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하면 자, 원재료 100만 원치가 구입했으니까 나에게 들어오고 다음 우리는 외상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꼭 확인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A라는 거래처한테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신용 조건을 10분의 2, 30분의 n을 걸었어요. 죄송해요. 이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2월 10일 날 이 돈을 갚을 거예요. 2% 할인 받기 위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2월 10일 날 원재료 외상 대금 100만 원을 상환하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돈 갚는 거죠. 그럼 이 돈 갚는 거니까 지워주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지우기 위해서 썼는데 자, 우리 회사는 그럼 상대방한테 이체해 준다면 얼마 주면 되죠? $98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98만 원만 보내줄 거예요. 10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준다 그랬으니까 98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2만 원 이걸 지금 이런 신용 조건 약정에 의해서 지금 나는 깎아준 거죠. 그래서 이때 매입 할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매입 할인 쓸 때에 그럼 우리가 뭘 산 건지 봤더니 원재료네요. 그러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자, 그럼 지금 얘를 쓴 건데 지금 이 155번 매입 할인 얘를 이야기한 건데 그럼 지금 코드 번호가 원재료와 같이 오는 건 얘는 재고자산 범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인데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 장부에는 얘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원재료 100만 원치 샀는데 원재료를 줄인 게 아니라 그냥 2만 원치 할인 받아서 98만 원치 원재료 장부 금액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차감 계정은 장부 금액을 줄여주는 성격인 거고, 가산 계정은 장부 금액을 더해주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죄송해요. 자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는 것, 얘는 순매입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매입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뺄 건 다 빼고 그리고 더할 건 다 더한 걸 순매입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매입액이면 무조건 순매입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순매입액이라는 말이 매입 가격, 물건 산 가격에다가 빼기, 일단 먼저 더하기 가산, 부대 비용, 빼기 차감, 우리 재고 자산에서는 여기 할인, 애누리, 환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조금 보면, 아이고, 자, 지금 우리 교재 138페이지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순매입액의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적었는데, 우리 아래 제조원가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순매입액은 애누리, 환출, 할인, 뭐 리베이트는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을 우리는 매입액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순매입액이다 아무 이런 말 없이 그냥 매입액이라고 쓰면 취득시 부대 비용은 더하고 가산 항목, 그리고 애누리, 환출, 할인은 여러분들이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 지금 여기에는 주로라는 표현을 적었는데 주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계만 가지고 할 때는 지금처럼 이 계정 과목 매입 할인이다, 매입 환출이다 이런 계정 과목 형식으로 쓸 거예요. 세법이 끼게 되면 그냥 빼버릴 텐데, 근데 회계에서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회계에서는. 자, 다음 참고로 이 3번은 정말 참고예요. 시험에 나올 일 없는데 관세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관세를 돌려받는다고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가공을 해서 다시 수입을 해서 가공해 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는 건데 관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관세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공 무역 국가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관세 매기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외국에도 단가가 높아지고 기업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 관세 냈는데 이걸 수출한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그 관세를 돌려줄 거예요. 그걸 우리 관세 환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 수입할 때 우리가 사왔을 건데 근데 얘가 다시 나갈 때는 제품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급 통지를 받게 되면 관세 환급금이라고 쓰는데, 근데 얘는 제품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제품 차감 계정으로 달아버릴 거예요. 어차피 원재료가 만들어져서 제품이 됐기 때문에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제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시험에 이런 애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다 막 구구절절 말해야 되지, 아니면 왜 환급해주는 딴지 그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 보면 그 이의제기 신청했던 내용들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면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시험을 봐, 이런 만큼의 대단한 이의제기 신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도와줬겠지. 자기가 이제 합격선을 맞추기 위해서 실수하신 분들이 이제, 근데 문제 낸 사람도 그래서 명확하게 내려고 노력하는데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우리 관세 환급금이고, 자 다음 페이지 다음이 다음이죠. 141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이번엔 재고자산 지금 중인데 매출 나온 거는 사실 수익이에요. 매출은 수익,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매출 원가가 우리 재고 자산이 이제 팔리거나 아니면 만들 때 들어간 인건비하고 다 합친 게 팔린 게 매출 원가가 되는데, 근데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해서 하는 김에 얘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출액도 뭐 순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럼 우리 매출할 때 물건 팔 때 운반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을 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원재료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원재료라고 쓸 건데, 우리가 뭔가를 판매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뭐 취득할 때 부대 비용 아니죠. 지금 그냥 판매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 그래서 판관비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원가로 뒀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하겠다. 언제? 팔고 끝인데 이제 더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 시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매출 시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퀵 비용, 택배비 이런 걸로 나올 건데 퀵 비용이 주로 나와요. 퀵비만 아니요, 화물 용달도 나오더라. 자, 다음. 자, 우리 이 애누리 할인이 매출에서도 일어나겠죠. 우리 사올 때만 반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았는데도 반품받을 수도 있고 하자가 있어 깎아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서로 양쪽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얘가 401번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근데 이 상품을 우리가 반품 받거나, 그럼 반품 받으면 돌아오겠죠. 그러면 매출 환입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할 거고, 반대로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깎아주게 되어서 작게 받으면 매출 할인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다음 우리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건데, 그럼 제품을 반품 받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우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제품 팔고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 400번대 초반 코드 번호 계정 과목은 영업수익이에요. 매출인 영업수익이에요. 그럼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얘는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얘도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다. 그럼 성격을 생각해 보면 매입 한출 및 애누리나 매입 할인하고 매출 할인하고는 차감 계정이랑은 똑같은데 성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상품이나 원재료의 차감 계정들은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지금 얘네들은 수익 계정 과목이잖아.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죠? 이 계정 과목이 수익인데 수익을 줄인다고 적어놨잖아. 그럼 얘네들은 수익 차감 계정인 거고, 우리 상품이나 원재료는 재고 자산이었으니까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성격은 틀려요. 쓰는 건 똑같아요. 간단 예를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이 될 거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일반적인 상거니까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우리는 매출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70만 원만 회수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럼 외상 매출금 이제 이거 하고 끝내기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을 지워줘야 되고 그런데 내가 돈 받는 거는 보통 예금에 7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차이 나는 이 30만 원을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때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405번을 써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수익 계정 과목이라 대면에 있는데 얘를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니까 이렇게 반대쪽인 차변인 거예요. 차감 계정은 자기 자리에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그럼 우리 매출도 별말 안 하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매출액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순매출액이에요. 애누리나 할인이나 환입을 뺀 금액을 그냥 매출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그냥 매출액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순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매출액이라 적혀 있는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매출 원가와 뭐 기말 재고액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 자, 매출 원가는 판매 가능액의 기말 재고라고 적혀 있죠. 141페이지 제일 아래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럼 매출 원가는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재고 뺀 거고 기말 재고는 판매 가능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먼저 틀로 보시면 돼요.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은 우리는 매출 원가 더하기 기말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들 있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 둘이 합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 둘이를. 그래서 지금 아래 적어놓은 공식 이거죠. 여기에 얘 빼면 기말 재고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금액에다가 얘 빼면 이거겠지 당연히.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 시작할 때 100만 원치 있었어요. 근데 올해 팔려고 200만 원치 또 샀어요.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300만 원치죠.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이번에 판 게 170만 원치 팔았다고 볼게요. 170만 원치 팔았으면 얼마 남았죠? 130 남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거예요. 그럼 또 130만 원치 팔았다고 하면 170만 원 남아 있겠네라고 말하고 서로 그냥 반대성인 거죠. 팔았거나 남았거나 그건 거죠. 얘는 판매된 금액, 얘는 창고에 남아 있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172면
기말 재고액은 130이겠지. 뭐 둘 중 한 개를 쉽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표현인 거예요. 왜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도 메이백도 뭐 얘네들 뺀 거라고 했는데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을 나중에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 원가를 알아야 이익을 알 거잖아. 얼마 내가 판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매출액은 장부에 계속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얼마 남았는지를 봐서 130만 원치 남았네. 그럼 170만 원치 파는 거네. 라고 내 장부에 시작할 때 얼마 있었고 사오는 거 써뒀을 거잖아. 그리고 기말에 얼마치 있는지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할게요. 143페이지 쉬었다 합시다.